네, 반갑습니다. 형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한 편은 아니고요. 그동안 봤던 작품들 중에 재밌게 보긴 했는데 리뷰할 거리가 영상 하나를 채우기에는 좀 모자란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여러 편 모아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쿤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인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촬영 감독 로저 디킨스가 협업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존재를 알고 나서 몇 년 동안 이걸 보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웹에 풀려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유로 2020 그 대회를 보려고 티빙을 잠깐 결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티빙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쿤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갱스터 영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스콜세지가 그런 장르에 국한된 감독인 건 절대 아닙니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라는 개념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콜세지의 영화는 소재를 막론하고 항상 인간의 구원 그리고 속죄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쿤두는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한 티베트 불교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 이르는 열반, 개인의 파멸이 집단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주인공이었던 2016년작 감독 본인의 사이런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콜세지 영화는 대체로 버릴 게 다 없지만 그 중에서도 쿤두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게 감동적인 영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과 제일 좋아하는 촬영 감독이니만큼 몇 번 작업 더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도 쿤둔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때깔 이쁘게 잘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할 만도 한데 그 이후로는 같이 한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둘이서 싸웠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영화 시상식을 지배했던 작품이 있다면 류수환 감독의 모가디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최소한 봄이 지나가기 전에는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커리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감독은 액션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온 감독이라는 겁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개인의 완력이 부딪히는 액션에서 세력과 세력 간의 대립, 상황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개인과 환경의 충돌로까지 액션의 다변화를 꾀했단 말이죠. 모가디슈에서도 조인성과 구교환 배우가 서로 치고받는 것 외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은 없습니다. 초반에는 시위대를 향한 정부군의 가혹한 진압을 보여주면서 반정부 세력의 규모를 감추고 있다가 영화의 배경이 반군 점령 하에 모가디슈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주인공 일행을 압박하면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반군이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위를 진행하던 그리고 공권력에게 핍박받던 민중들이 사륙과 약탈의 광기에 휩싸이는 모습, 그리고 대사관의 현지 지원인 사마가 쓰러졌을 때 반군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반군과 민중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모가디슈는 특정 세력의 대립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그저 이 혼돈 속에서 생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주인공을 공격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설정해놓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캐릭터들이 충돌을 하는데 심지어 이 두 세력이 불가피하게 동행하기까지 합니다. 피아를 전혀 식별할 수 없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스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이 어둠이 드리웠을 때는 오히려 존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빛이 얼굴에 들이우는 순간 스릴러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탈출하는 장면에서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이탈리아군이 전부 대치하는 순간 구교환의 죽음으로 갑자기 상황이 종료됩니다. 작중에서 주인공 측 인물의 죽음은 이 결말부를 포함해서 두 번이 나오는데 초반은 현지인 직원 사마의 죽음이었죠. 사마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고 있던 중 대사관에 잠시 의탁했다가 빠져나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사마가 대사관에 남아있었다면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공격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결국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은 깃발을 들고 대치하는 세력의 구분이 아니라 피와 희생 그리고 상생으로 완성되는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주제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했죠. 그게 구교환 배우였던 거고요. 그래도 깻잎 클로즈업 해주는 건 너무했죠. 지난 가을에 저는 다니엘 크레이그 007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시리즈를 정주행한 다음 극장에 가서 노 타임 투 다이를 관람했습니다.
먼저 카지노 로얄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퀀텀 오브 솔러스 재미없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인 스카이폴은 아메리칸 뷰티의 샘 맨데스 감독, 그리고 앞서 쿤둔에서 언급했던 로저 디킨스가 함께한 작품인데 전체 시리즈를 통틀어서 최고의 대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스카이폴이라는 단어 자체는 역사를 담고 있죠. 하늘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본작의 악역인 라울 실바는 크게는 어둠을 지향하는 조직 MI6의 존재를 양지로 끄집어내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는 MI6의 수장이자 선역으로 등장하는 M이 과거에 실바 자신에게 저질렀던 죄를 끄집어냅니다. 액션도 직접 보여주진 않습니다. 대신 빛을 발산하는 배경 가운데 그 빛을 막아선 인물들의 그림자가 액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죠. 한편 스카이폴은 어린 시절에 본드가 거주하던 저택의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그 저택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액션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이 연출이 깨져버립니다. 제임스 본드와 M은 그동안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지만 적의 사격으로 인해 저택에 하나둘 생기는 총알 구멍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절박하고 처절한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전투가 완성되는 겁니다. 스카이폴의 흥행에 고무되어서 샘 맨데스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네 번째 작품 스펙터입니다. 재미는 있는데 마지막에 스펙터의 본거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혼자 꼬라박는 영화입니다. 전작 3편에서 본드에게 일어났던 모든 소동은 스펙터라는 조직의 소행이었고, 그 스펙터의 수장은 어릴 적 고아가 되었던 본드를 거두어들인 집안의 아들, 다시 말해서 본드의 의붓 형인 프란츠 오버하우저였죠. 오버하우저는 본드를 고문하면서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외가 쪽의 성으로 스스로를 칭하며 새로 태어난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른스트 스타브로 블로펠드였죠. 블로펠드는 007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악역의 이름입니다. 스타워즈로 치면 오리지널, 프리퀄, 그리고 시퀄 3부작에 모두 등장한 펠버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본작에서의 오버하우저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정보망을 장악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본드에게는 그의 뇌를 물리적으로 건드려서 본드의 감각과 의식을 뒤흔드는 그런 고문을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도 네 머릿속과 네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블로펠드다 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서 언급된 블로펠드가 클래식 시리즈의 진짜 그 블로펠드인 줄 알았어요. 프란츠 오버하우저는 클래식 시리즈의 블로펠드의 외가 쪽 자손이고, 오버하우저가 본드에게 가는 고문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블로펠드의 의식, 즉 영혼이 프란츠 오버하우저의 몸에 기생해서 남아있는 거구나 라는 게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대악당인 블로펠드가 손목시계만한 폭탄 하나에 나가 떨어지고 고문 하나 똑바로 못해서 본드에게 반격당하고, 그렇게 풀려난 본드가 권총 한 방 쏴서 기지를 전부 폭파시킬 정도로 허술하게 지어놓고 마지막에 헬기가 추락하는 걸 보면서 겁을 집어먹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시리즈는 완전한 리부트이자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오는 영화들끼리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식 시리즈의 블로펠드랑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작의 프란츠 오버하우저는 그냥 본드에 대한 열등감 하나 때문에 이름 하나 바꾸고 앞서 말했던 삽질만 혼자 하다가 나가떨어진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막판에 혼자 꼬라박기 전까지는 역시 크리스토프 발츠는 대배우다. 발츠는 정말 대배우가 맞는데 어째 이 배우를 제대로 활용하는 감독은 쿠엔틴 타란티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뷰티 찍고 로드 투 퍼디션도 만들고 스카이폴까지 잘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샘 맨데스 분발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영화 노 타임 투 다이. 이것도 재미는 있는데 역시 사핀의 본거지로 간 이후부터는 혼자 꼬라박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본드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재밌게 본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마고 로비 주연의 아이토냐, 이 작품은 90년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라이벌인 다른 선수의 무릎에 폭행을 가하도록 사주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토냐 하딩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한치의 미화나 격하도 없이 주인공이 영웅이냐 악당이냐를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의 불완전한 소시민으로 주목하는 그런 시선이 특징인 영화입니다. 윤여정 주연의 죽여주는 여자.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버림받은 이들만이 서로에게 안식을 선사하는 아이러니가 돋보입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그 진실 자체를 박살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들만을 모아서 새로운 진실들을 재창조해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합니다. 촬영을 할 때도 집 안에서의 동선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집의 각 방들의 모습만을 따로따로 보여줘서 관객으로 하여금 집의 전체 구조를 알 수 없게 하는데 이게 그런 전체 플롯과 관련 있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유명한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리런치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임스 건은 진짜 개미친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요즘 워너브라더스가 DC 코믹스 실사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출력이 보장된 감독들을 섭외해서 감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재미를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의 홈런을 쳤죠. 전 다음 영상에서 맨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